선생님, 그러면요, 시초의 정확한 의미하고요, 시초를 넣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돼요. 근데, 식초의 정확한 의미는 한번 제가 이렇게 판서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우리가 시초라고 쓰는 용어는 우리가 또는 초는 초모와 같다 그랬죠. 근데 요새 이제 방송에서 이 초모라는 말이 이상하게 쓰이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사과식초 초모를 이용한 것은 아니면 초모가 들어있는 뭐 이렇게 쓰는 그 사과식초 광고들이 있는데 이 개념은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근데 이 시초라는 것은 씨앗이 되는 식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씨앗이 되는 식초, 이게 식초 중에 하나다라는 뜻인데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씨앗이 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상추밭에 씨앗을 뿌린다고 했을 때 그 씨앗이 자라려고 한다면 이 씨앗이 뭘 갖고 있어야 하냐면 활동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살아있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초는 굉장한 활발한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식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러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채소라든가 과일에서는 형태가 있지만 이 식초 안에 속에서는 우리 어떤 형태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씨앗이 되는 식초다. 그 말은 식초 속에 들어있는 어떤 특정한 미생물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곧 식초를 만드는 미생물이다라는 뜻이 되겠죠. 앞에다 더 붙인다면 활동성이 왕성한 식초를 만드는 미생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특별한 어떤 이 균의 이름을 우리는 과학적으로 분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았고, 서양에서 이것을 아세토 박테리아라는 용어로 사용이 됐어요. 이걸 이제 번역에서 들어올 때 아세토는 식초고요. 테라는 세균. 그래서 이것은 식초 세균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1970년대 이전에 논문들을 보시면 식초 세균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초라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말이 되겠죠. 근데 이 용어가 197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세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언짢죠. 우리가 보통 박테리아를 번역을 한다면 세균이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이걸 세자를 떼고 식초균 이렇게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다가 우리가 식초 안에는 어떤 물질이 들어있냐면 식초가 있으면 이 식초 안에 시큼한 맛을 내는 물질이 들어있죠. 이 시큼한 맛을 내는 물질을 과학자들이 이름을 초산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 초산, 시큼한 맛을 내는 균이다. 그래서 이 균 이름을 초산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우리가 초산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초라고 하는 것은 곧 초산균이 들어있는 식초다. 초산균이 어떤 초산균이다? 살아서 활동성이 강한 초산균이 들어있는 식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그 살균된 식초나 그 오래된 식초 안에는 이 초상균이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세요. 많은 분들이 우리 식초를 만들 때 씨앗이 되는 식초를 사용하려면 우리가 초상균이 살아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균을 했다는 이야기는 균을 다 모두 죽였다라는 뜻이 되다 보니까 어때요? 초상균이 죽어있다. 그러면 살균된 식초는 뭘로 사용할 수가 없다? 시초로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 되죠. 그 다음 또 하나, 오래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오래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늙었다라고만 표현될까요? 우리가 집에서 상추씨를 한 3년, 4년 묵은 상추씨를 갖다가 밭에다 뿌리면 이 친구들이 어때요? 싹이 발화율이 급격히 떨어지죠. 다시 말씀드려서 오래됐다는 것은 이미 죽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우리 발효식품들의 예를 들면 김치 속에 유산균이 언제까지 살아있나라고 조사해 봤더니 1년쯤 지나면 대부분이 유산균들이 죽어서 없습니다. 그러다가 1년 반쯤 되면 완전히 소멸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드신다는 3년 묵은 김치 속에는 유산균은 전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초도 오래 식초가 돼버리면 그 균이 사라져버린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식초나 살균된 식초는 식초로 사용하실 수가 없다는 뜻이 됩니다. 되셨나요? 네. 그러면 선생님 또, 그, 발효 공부를 할 때요, 그 공부를 할 때 발효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물론 발효라고 할 때는 발효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 뭐가 하는 거예요? 미생물이 하는 겁니다. 나중에 뒷장에서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미생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생물을 아는 것이 곧 발효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미생물을 아는 방법들 중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발효 공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레시피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해요. 된장을 어떻게 만들지, 콩을 몇 시간 삶지, 를 만들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온도를 어떻게 맞추지. 이 이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발효는 곧 미생물이 하는 거니까 이 미생물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통성명을 먼저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만나도 저 사람 이름이 뭐지? 나중에 일어나서 나중에 부를 때 그 친구를 뭐라고 부를 겁니까? 통성명을 해야 되죠. 곧 미생물의 이름을 제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럼 미생물 이름을 기억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무엇을 먹는지를 먼저 알아봐야겠죠. 무엇을 먹는지. 그래서 이 미생물의 먹이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러면 모든 생명체는 먹었으면 무엇을 한다? 배설을 하겠죠. 그래서 이 먹었던 이 먹이를 어떤 식으로 소화된 뒤에 이 친구가 하는 배설물이 무엇인지라고 해보시면 돼요. 그럼 이 배설물이 곧 뭘까요? 우리가 발효시켜서 먹고 싶은 바로 그 식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설물 그러니까 기분 나쁘시죠? 오늘부터는 저희들이 부산물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미생물이며 그 미생물이 어떤 먹이를 먹고 무엇을 배출하는지 이걸 아는 것이 제일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우리 예를 들면 발효태비를 만드는데 발효태비라는 말이 붙었다는 이야기는 미생물이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손을 들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선생님들께. 그 선생님 그 미생물의 이름은 무언가요? 그 친구는 뭘 좋아하는가요? 그리고 뭘 배설하나요? 이렇게 물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이것 외에도 또 중요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먹이를 먹고 배설할 때까지는 살아있는 거잖아요. 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친구가 산소라고 하는 물질, 다시 말씀드려서 공기 속에 들어있는 산소라는 물질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산소 뭐라고 하죠? 요구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산소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된장을 만들 때 된장을 만드는 그 균은 먹이 활동을 하는데 산소가 필요한지 안 필요하는지, 또 김치를 만들 때 균은 산소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래야만이 우리 김치를 만들 때 산소를 잘 들어가게 할 것인가 안 들어가게 할 것인가 알겠죠? 예를 들면 퇴비를 그 친구들이 산소를 싫어한다라고 한다면 퇴비를 비닐로 꽁꽁 싸매야 되겠죠. 산소를 좋아한다면 퇴비 속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산소가 잘 들어가게 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산소 요구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발효 공부를 하신다면 무엇보다도 미생물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그 미생물의 먹이가 무엇인지, 물론 제일 먼저 이름이 뭔지, 그 다음에 먹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친구가 배설하는 물질들이 어떤 물질인지, 그리고 끝으로 이 친구들이 산소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것들을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